아내가 죽어가는 우리 사랑을 심폐소생하자며 개방 결혼을 제안했을 때 나는 그게 우리 부부 생활의 사형 선고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 터무니없는 제안은 정말로 제 인생을 구원했습니다. 다만 그녀가 의도한 방식은 아니었죠. 그 덕분에 저는 그녀보다 수천 배는 더 따뜻하고 온전한 여자를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 저는 불 꺼진 거실 식탁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제 앞에는 차갑게 식어버린 이혼 서류가 놓여 있고 맨 마지막 장제 서명 옆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잉크 자국이 선명합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야 정상일까요? 10년의 세월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 이 순간에 이상하게도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듯한 해방감만이 느껴집니다. 입가에는 저도 모르게 씁쓸하지만 후련한 미소가 번집니다. 이 종이 조각이 주는 자유가 이렇게 달콤할 줄은 몰랐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58분. 이제 막 하루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을 잠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아니 제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히기 시작한 바로 그날 밤으로요. 폭풍전야라고 했던가요? 그날따라 집안의 공기는 유난히 무겁고 습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퇴근 후 정성껏 차려놓은 저녁밥이 말라 비틀어지고 있었고 김치찌개는 이미 차갑게 식어 기름이 둥둥 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이 정막을 깨며 제 신경을 긁어댔죠. 째깍, 째깍, 마치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처럼 말입니다. 저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현관문만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최근 승진한 이후 아내 유혜진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야근, 회식, 주말 워크숍, 핑계는 다양했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것,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그 이름, 강민혁 상무님. 나왔어. 드디어 도어락이 해제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업무에 시달려 파김치가 되어 들어왔을 시간인데 그녀의 얼굴은 낯설 만큼 생기가 넘쳤습니다.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하이힐을 벗어던지는 그녀에게서 진한 와인 냄새와 섞인 묘한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제가 선물한 적 없는 낯설고 관능적인 머스크 향기였습니다. 앉았어? 오늘도 민혁 상무님이 쏘셔서 좀 늦었네. 그분 진짜 대단하셔. 마케팅의 천재라니까. 아내는 붉게 상기된 얼굴로 웃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해맑은 미소를 보며 제 등골이 서늘해진 건 왜였을까요? 남편인 저보다 회사 상사를 더 존경하고 따르는 눈빛. 단순한 존경심이라고 치부하기엔 무언가 끈적하고 위험한 욕망이 그 눈동자 속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단단했던 가정이 곧 꺼질 수도 있다는 것을요. 아내의 겉옷을 받아주며 맡은 그 낯선 향수 냄새가 제 코끝을 찌를 때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내가 제게 요구할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이기적인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겨눌지를, 그리고 제가 그 칼날을 쥐고 어떻게 반격하게 될지를 말입니다. 과연 맹목적인 희생이 변해버린 사랑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것은 스스로 파멸로 걸어들어가는 어리석은 선택이었을까요? 폭풍전야처럼 고요하고 무거웠던 며칠이 지난 후 집안의 공기는 기이할 정도로 급변해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저를 맞이한 것은 어둠이 아니라 은은하게 일렁이는 촛불과 코를 자극하는 향긋한 음식 냄새였습니다. 아내 혜진은 제가 결혼기념일에나 볼 수 있었던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꽤 비싼 가격대의 붉은 와인 한 병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핏기가 살짝 도는 미디엄 레어 스테이크가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연애를 시작하던 그 시절로
시간을 되돌린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완벽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오늘 당신이 좋아하는 등심으로 준비했어. 어서 앉아.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고 입가에는 연습한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팽팽한 긴장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제 잔에 와인을 따를 때 가늘고 하얀 손목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붉은 액체가 잔의 벽을 타고 흐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아내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한 채 와인병의 라벨을 만지작거리거나 애꿎은 촛불을 응시하곤 했습니다. 죄책감일까요? 아니면 고래가라 꺼낼 이야기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화려한 만찬은 저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 저를 무장해제시키기 위한 뇌물이라는 것을요. 재훈아, 우리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네. 몇 번의 무의미한 날씨 이야기와 회사 이야기가 오간 뒤 아내가 마침내 본론을 꺼냈습니다. 시간 참 빠르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고기 한 점을 입에 넣었지만 마치 모래를 씹는 것처럼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요즘 들어 그런 생각이 들어. 내가 이 결혼 생활 안에서 점점 시들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아내는 와인잔을 빙글빙글 돌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가 사용하는 단어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가시처럼 제 가슴을 찔러왔습니다. 답답함, 정체됨, 무채색의 삶. 그녀는 우리의 지난 10년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관계를 좀 더 열어두는 건 어때? 열어둔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되묻자 아내는 잠시 망설이더니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개방 결혼, 들어봤어?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면서 각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걸 허용하는 거야.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개방 결혼이라니, 그건 뉴스나 영화에서나 보던 저와는 상관없는 세상의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 아내, 세상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정숙했던 유해진의 입에서 그런 단어가 나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혜진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을 만난다니? 그게 부부야?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 차분하고 논리정연하게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설득이라기보다는 세뇌에 가까웠습니다. 화내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오히려 우리 관계를 더 오래 건강하게 지속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한 사람에게 모든 감정적, 육체적 의무를 지우는 건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이잖아. 사랑은 소유가 아니야. 재훈아, 진정으로 상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온전한 자아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줘야지. 나 요즘 너무 숨이 막혀.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사라져 버릴 것만 같아. 그녀는 교묘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우리의 관계와 저의 소유욕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사랑한다면 그녀의 외도를 허락해야 한다는 기이한 논리였습니다. 마치 제가 반대하면 속 좁고 아내를 억압하는 가부장적인 남편이 되는 것 같은 프레임을 씌우고 있었죠.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을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혹시 마음에 둔 사람이라도 있는 거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내는 펄쩍 뛰며 부정했습니다. 그런 거 절대 아니야. 그냥 요즘 트렌드이기도 하고 회사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 특히 강민혁 상무님 있잖아. 또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분은 마인드가 정말 깨어있는 분이야.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오셔서 그런지 부부 사이에도 각자의 영역이 확실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야 서로에게 더 매력을 느끼고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다고. 실제로 그분은 사모님이랑 그렇게 지내시는데 훨씬 사이가 좋으시대. 일도 사랑도 다 쟁취하는 모습이 솔직히 좀 멋있더라. 그 자유로움이 부러웠어. 아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를 볼 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동경과 열망이 가득 찬 눈빛. 그녀는 무의식 중에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추상적인 자유가 아니라 구체적인 대상인
강민혁 상무와의 합법적인 연애라는 것을요. 제 심장은 난도질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제 앞에서 다른 남자의 가치관을 찬양하며 저에게도 그 남자처럼 쿨해지기를 강요하고 있는 꼴이었으니까요. 나는 자신이 없어. 당신이 다른 남자와 있는 걸 상상만 해도 미칠 것 같은데 그걸 허락하라고? 재훈아, 제발 딱 한 번만이라도 내 입장에서 생각해주면 안 돼?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당신이 이걸 거절하면 난 정말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할 자신이 없어.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이혼하겠다는 최후 통첩. 10년을 함께한 아내를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제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녀가 떠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껍데기뿐인 결혼 생활이라도 유지하는 게 낫다는 비겁한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바보처럼, 정말 등신처럼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알겠어.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한번 해보자. 제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아내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우울한 표정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승리감에 도취된 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마워, 재훈아. 역시 당신은 나를 이해해 줄 알았어. 우리 이제 진짜 쿨한 부부가 되는 거야. 서로에게 더 솔직해지는 거라고. 아내는 제 손을 잡고 흔들며 기뻐했지만 저는 그녀의 손이 뱀의 피부처럼 차갑고 징그럽게 느껴졌습니다. 스스로 제 가슴에 칼을 꽂은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한 침대에 누웠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는 악몽 속에 깨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피곤하다며 일찍 등을 돌리고 누웠지만 저는 그녀가 잠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 아내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닫힌 화장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귀를 기울이자 미세한 진동 소리와 함께 타닥타닥 스마트폰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 내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숨죽인 웃음소리만이 간헐적으로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녀는 지금 누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을까요? 오늘 남편에게서 외도 면허를 받아냈다고. 이제 우리를 방해할 건 아무것도 없다고. 그 존경에 맞지 않는 상무님에게 자랑하고 있는 걸까요? 화장실 문이 열리고 아내가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입가에 걸린 미소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내 심장이 찢어지는 소리는 듣지 못한 채 그녀는 다시 제 옆에 누워 평온하게 잠을 청했습니다. 그 뻔뻔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키려고 했던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죽어 없어졌다는 것을, 그리고 이 비극적인 연극의 막은 이제 막 올랐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우리 집은 기묘한 연극 무대가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는 쿨한 부부인 척했지만 실상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위태로운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혜진은 물 만난 고기처럼 활개를 치고 다녔습니다. 주말마다 친구들과의 모임이라며 화려하게 치장하고 나갔고 평일 저녁에도 회식이라는 핑계로 늦게 들어오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 쿨한 척 연기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선택한 비겁한 평화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얄팍한 평화가 산산조각 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개방 결혼을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혜진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휴대폰이 짧은 진동과 함께 화면을 밝혔습니다.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겠지만 그날은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강남역 근처 빈티지 와인바. 당신이 좋아하는 로제 와인 준비해뒀어요. 발신자 이름은 저장되어 있지 않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말투, 그 장소, 그리고 아내가 최근 입버릇처럼 말하던 와인 취향까지 모든 정황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강민혁 상무. 제 심장이 발밑으로 쿵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유라는 명목하에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곤 했지만 그 대상이 하필이면 그녀가 그토록 존경한다던 직장 상사라니, 이건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이미 깊은 관계가 진행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혜진아, 나 오늘 은행 동기들이랑 약속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 샤워를 마치고 나온 아내에게 저는 생애 처음으로 완벽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도 오늘 약속 있는데 재밌게 놀다 와. 아내는 일말의 의심도 없이 오히려 반가운 기색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핀 화사한 미소가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서자마자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그녀의 뒤를 쫓았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네온사인이 차창 밖으로 어지럽게 스쳐 지나갔지만 제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제발, 제발 아니길.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와인바 구석진 자리, 은은한 조명 아래 마주 앉은 두 남녀. 제 아내 혜진과 40대 중반의 중후한 멋을 풍기는 남자 강민혁이었습니다. 그들은 업무 이야기를 나누는 직장 동료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웃고 자연스럽게 손을 포개고 가끔은 몸을 밀착해 귓속말을 나누는 모습은 누가 봐도 사랑에 빠진 연인이었습니다. 혜진이 저를 볼 때 지었던 그 건조하고 무미건조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꿀이 떨어질 듯한 애정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는 제 모습이 유리창에 비쳤습니다. 초라하고 비참하고 분노에 일그러진 중년 남자의 얼굴,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안으로 뛰어들어가 깽판을 칠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와 근처 포장마차로 들어갔습니다. 소주를 들이부었습니다. 알코올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그 쓰라린 고통만이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감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사불성이 되어 집에 들어갔고 아내가 언제 들어왔는지조차 모른 채 기절하듯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숙취로 깨질 듯한 머리를 부여잡고 일어났을 때 아내는 주방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많이 마셨나 봐. 꿀물 타놨어. 그녀의 다정한 목소리가 역겨웠습니다. 요즘 행복해 보이네. 제가 툭 던진 말에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사 일도 잘 풀리고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에너지를 얻는 것 같아. 당신도 집에만 있지 말고 좀 즐겨봐. 새로운 사람들이라니. 그녀에게는 불륜조차 자기 개발의 일환인 걸까요? 저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 채 집을 나섰습니다. 은행에서의 일상은 제게 유일한 도피처였습니다. 복잡한 숫자와 서류들 속에 파묻혀 있으면 잠시나마 가정의 비극을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기계적으로 결제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데 창구 직원이 상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점장님, 개인 사업자, 대출 상담 고객님이신데 직접 뵙고 싶어 하십니다. 들여보내세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지원이라고 합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첫인상은 빛 같았습니다. 어두침침한 제 인생에 갑자기 조명을 켠 듯.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고 표정은 생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필라테스 스튜디오 오픈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강사 경력은 10년이 넘었고요. 이제 제 철학이 담긴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요. 상담이 진행되는 내내 저는 그녀의 에너지에 압도되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리러 온 고객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눈빛이 너무나 열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는 그림자 취급을 받거나 기껏해야 돈 벌어오는 기계로 여겨지던 제가 그녀 앞에서는 꿈을 실현해줄 조력자로 존중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점장님 덕분에 용기가 나네요. 사실 대출이 처음이라 많이 겁났거든요. 아닙니다.
서지원 씨의 계획이 워낙 탄탄해서 제가 더 배울 점이 많은걸요. 그것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그녀가 돌아간 뒤에도 제 책상 위에는 그녀가 남기고 가는 은한 시트러스 향기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내에게서 나던 그 낯선 머스크 향과는 전혀 다른 상큼하고 깨끗한 향기였습니다. 그 후로 지원 씨는 서류 보완을 위해 몇 번 더 은행을 찾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적인 대화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점장님, 어깨가 많이 뭉치신 것 같아요. 자세가 조금 구부정하시거든요. 어느 날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녀가 걱정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아, 네. 직업병이죠 뭐. 혹시 시간 되시면 제 스튜디오에 한번 오세요. 오픈 기념으로 지인분들께 무료 체험 수업해드리고 있거든요. 남자 회원분들도 꽤 계세요. 처음에는 정중히 거절하려 했습니다. 운동할 기운도 없었고 젊은 여자 강사의 스튜디오에 가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퇴근길, 어둡고 차가운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던 어느 날 저녁, 저도 모르게 발걸음은 그녀가 건네준 명함 속 주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스튜디오 문을 열자 따뜻한 조명과 잔잔한 음악, 그리고 익숙한 시트러스 향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어머, 지점장님, 정말 오셨네요. 트레이닝복 차림의 지원 씨가 환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은행 유니폼을 입었을 때와는 또 다른 건강하고 탄력 있는 모습에 잠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어깨가 너무 아파서 속는 셈 치고 한번 와봤습니다. 쑥스러움에 머리를 극적이는 저를 그녀는 편안하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잘 오셨어요. 오늘 제가 확실하게 풀어드릴게요. 수업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굳어있던 근육들이 비명을 질렀고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힘들수록 머릿속을 짓누르던 괴로움은 사라져 갔습니다. 아내의 거짓말, 민혁과의 미뢰, 나의 비겁함, 그 모든 잡념들이 거친 숨소리와 함께 배출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여기 힘을 조금만 더 주시고요. 호흡하세요. 지원 씨는 제 곁에서 자세를 교정해주며 끊임없이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고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경멸 섞인 눈으로 바라보던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온전히 집중해서 바라봐주고 응원해 준다는 것이 이렇게 눈물겹도록 고마운 일이었던가요? 수업이 끝나고 탈의실에서 나왔을 때 그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처음이라 많이 힘드셨죠? 이거 루이보스 티예요. 긴장 푸는데 좋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네요. 따뜻한 찻잔의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차갑게 식어버린 제 가슴속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잠시 테이블에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지점장님은 참 따뜻한 분 같으세요. 갑작스러운 그녀의 말에 저는 마시던 차를 멈췄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느꼈어요. 제 이야기를 정말 진심으로 들어주셨잖아요. 요즘 그런 분들 흔치 않거든요. 그녀의 맑은 눈동자가 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동정이나 계산이 아닌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호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저를 옥죄고 있던 외로움의 빗장이 풀리는 소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내가 만들어 놓은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숨 쉴 수 있는 작은 틈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비치는 빛이 너무나 따스해서 자꾸만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싶어졌습니다. 이 위험하고도 달콤한 위로가 어디로 이어질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지원 씨를 만나는 시간은 제 삶의 유일한 구원지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굳어버린 근육을 풀기 위해 시작한 운동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운동보다 그녀와 나누는 대화, 그녀가 건네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더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동굴 같던 제 일상에 그녀는 작은 촛불을 켜주었습니다. 그 불빛이 너무나 따스해서
저는 자꾸만 그 곁으로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수업을 마치고 스튜디오를 나서던 길이었습니다. 며칠째 내리던 비가 그치고 바닥이 젖어 있었죠. 지원 씨가 저를 배웅하러 나오다 빗물 고인 웅덩이를 피하려 발을 헛디뎠습니다. 짧은 비명과 함께 중심을 잃은 그녀를 제가 반사적으로 낚아챘습니다. 그녀의 가녀린 몸이 제 품으로 와락 안겼고 우리는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이 밀착되었습니다. 찰나의 순간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친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고 제 심장도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끌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아니 어쩌면 결혼 생활 내내 굶주려왔던 온기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무엇에 홀린 듯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여 그녀의 입술에 제 입술을 포개고 말았습니다. 짧고 조심스러운 입맞춤이었습니다.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선 제가 어쩔 줄 몰라 하며 사과하려던 찰나 지원 씨가 제 옷자락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아니, 미안해요. 제가 잠시 미쳤나 봅니다. 아니요, 재훈 씨. 저도 싫지 않아요. 그녀의 떨리는 고백은 제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유부남인 주제에, 그것도 아내의 외도로 망가져가는 주제에 이런 감정을 품어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제 감정을 속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원 씨, 사실 저는 지금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내는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고 저는 껍데기뿐인 집을 지키고 있어요. 이런 제가 당신을 좋아해도 될까요? 제 치부와도 같은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 그녀는 저를 비난하거나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쓰러운 눈빛으로 제 손을 감싸 쥐어주었습니다. 힘드셨겠네요. 재훈 씨 탓이 아니에요.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 속 응어리를 녹여내렸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아내 혜진이 의아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 깨어있을 리 없는 그녀였습니다. 어디 갔다 와? 아내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슴이 철렁했겠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필라테스 끝나고 강사님이랑 차 한잔 했어.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진실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욕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10년은 젊어 보였습니다. 생기가 돌았고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이 늦게 들어와도 주말에 외박을 한다고 해도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없는 시간이 저에게는 지원 씨와 통화하거나 그녀를 생각할 수 있는 자유시간이 되었으니까요. 제가 민혁 상무와의 관계에 대해 질투하지 않고 그녀의 행방을 묻지 않자 오히려 혜진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의 직감이라는 것이 발동한 걸까요? 어느 날 저녁 제가 퇴근하고 옷을 갈아입으려는데 혜진이 제 뒤에 서서 킁킁거리고 있었습니다. 재훈아, 이 셔츠에서 무슨 냄새 안 나? 무슨 냄새? 섬유 유연제 바꿨나? 저는 태연하게 셔츠를 벗어 빨래 바구니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그 셔츠를 다시 집어들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것은 지원 씨 특유의 상큼한 시트러스 향수 냄새였습니다. 혜진이 쓰는 무겁고 진한 머스크 향과는 확연히 다른 젊고 생기 넘치는 향기였죠. 이거 여자 향수 냄새 아니야? 당신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 아내의 눈에 의심과 질투가 이글거렸습니다. 기가 찼습니다. 본인은 상사와 대놓고 바람을 피우면서 남편에게서 낯선 냄새가 나니 참을 수가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이란 참으로 끝이 없더군요. 만나는 사람이라니 필라테스 스튜디오 가면 여자 회원들도 많고
강사님도 여자니까 냄새가 좀 벨 수도 있지.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저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건 그냥 스쳐서 묻은 냄새가 아니야. 꼭 안고 있었거나 아주 가까이 있었던 냄새라고.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그 강사라는 여자 예뻐?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천천히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글쎄, 예쁘긴 하더라. 성격도 좋고 무엇보다 내 이야기를 아주 잘 들어줘.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혜진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왜 화를 내? 당신이 그랬잖아.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고. 우리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자며 개방 결혼. 당신이 제안한 거 잊었어? 제 말에 혜진은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뻐끔거렸습니다. 그녀가 저를 설득하기 위해 썼던 그 논리, 그 단어 하나하나를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나도 당신 뜻대로 살아보니까 좋더라고. 새로운 사람들 만나서 에너지도 얻고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도 들고. 민혁 상무님이 왜 그렇게 사시는지 이제야 좀 이해가 가네. 당신 덕분이야. 고마워. 저는 내기를 박듯 비릿한 미소를 날려주었습니다. 아내는 충격을 받은 듯 비틀거렸습니다. 그녀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순진하고 가정적이던 남편이 자신의 룰을 이용해 이렇게 완벽하게 반격해 올 줄은. 그건 나는 우리가 권태기니까 환기가 필요해서. 그러니까 나도 지금 환기 중이야. 당신이 강민혁 상무랑 즐겁게 지내는 동안 나도 내 방식대로 행복을 찾고 있다고. 그러니까 서로 간섭하지 말자. 저는 대화를 끝내고 침실로 들어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내의 거친 숨소리와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통쾌했습니다. 묵은 체중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글펐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짐승처럼 물어뜯어야만 유지되는 이 관계가 과연 부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날 이후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혜진은 점점 더 초조해했습니다. 일찍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고 제 눈치를 살피며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주말 약속도 취소하고 집에 머물려 했지만 저는 보란듯이 지원 씨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나 오늘 늦어.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현관을 나서는 제 등 뒤로 아내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들렸습니다. 가지마. 재훈아, 제발. 나랑 이야기 좀 해. 하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그녀가 주저앉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그 지옥 같은 고독과 배신감을 이제는 그녀가 뼈저리게 느낄 차례였습니다. 자신이 파남정에 스스로 빠진 꼴이 된 아내를 보며 저는 잔인하게도 이 파국이 더 깊어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릴 결정적인 소식이 들려오리라는 것을 예감했습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중심을 잃은 선장은 곧 다가올 거대한 파도를 피할 수 없는 법이니까요.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는 법이 없다고 했던가요? 아니, 오히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처참한 방식으로 파국은 찾아왔습니다. 며칠 뒤, 평소라면 야근이다, 회식이다 핑계를 대고 새벽에나 들어왔을 아내가 해가 지기도 전에 귀가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녀의 몰골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번진 마스카라, 그리고 초점을 잃은 눈동자. 마치 전쟁터에서 패배하고 돌아온 나고병처럼 그녀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회사 잘렸다니? 저는 소파에 앉아 읽던 잡지를 넘기며 건조하게 물었습니다. 걱정보다는 귀찮음이 앞선 목소리였습니다. 아내는 대답 대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후회와 분노, 그리고 깊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봤어. 내가 다 봤다고. 그녀가 토해내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연인즉슨
이랬습니다. 민혁 상무의 생일이라 깜짝 파티를 해주려고 호텔을 예약하고 케이크를 사들고 갔는데 로비에서 그가 새파랗게 젊은 여자와 팔짱을 끼고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충격을 받아 얼어붙은 혜진을 보고도 민혁은 당황하기는커녕 옆에 있던 여자에게 아, 회사 부하 직원이야. 일 좀 잘하라고 칭찬해줬더니 착각하고 쫓아다니네. 귀찮게 라며 비웃음을 날리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그 사람을 위해 뭘 희생했는데 사랑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며 자유로운 영혼이라며 아내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 꼴을 보고 있자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녀가 믿었던 자유로운 사랑의 실체가 고작 늙은 유부남의 엔조이 노름이었다는 것을 본인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마케팅 천재이자 깨어있는 지식인인 강민혁에게 사랑받는 특별한 여자라고 착각했겠지만 그에게 유해진은 그저 집에서 남편 눈치 보느라 스릴 넘치고 적당히 데리고 놀다 버리기 쉬운 여자에 불과했던 거죠. 나보고 가서 그 자식 멱살이라도 잡아달라는 거야? 제가 차갑게 쏘아붙이자 아내는 무릎으로 기어와 제 바지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재훈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우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 이 지긋지긋한 개방 결혼인지 뭔지 당장 때려치우고 그냥 평범하게 살자. 나 다시는 한눈 안 팔게. 너만 바라보고 살게. 그녀의 애원에도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10년 전이라면, 아니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녀의 눈물에 가슴이 미어지고 당장 안아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여자는 제가 사랑했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욕망을 위해 남편을 기만하고 그 욕망이 좌절되자 뻔뻔하게 다시 안식처를 찾는 이기적인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돌아가자고? 네가 나를 투명 인간 취급하던 대로? 아니면 내가 상사와의 불륜을 합리화하려고 나한테 가스라이팅하던 그 시점으로? 재훈아, 제발. 늦었어. 혜진아. 이미 우리는 너무 멀리 와버렸어. 그리고 난 지금 이 생활이 꽤 마음에 들거든. 제 말에 아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여자 때문이야? 그 필라테스 강사인지 뭔지 하는 여자 때문에 그래? 네가 그년한테 홀려서 이러는 거지. 그녀는 끝까지 남 탓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제 변화의 원인을 지원 씨에게 돌리며 악을 썼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억눌려왔던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입 닥쳐. 함부로 그 사람 입에 올리지 마. 제가 처음으로 고함을 지르자 아내는 공포에 질려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원 씨는 너처럼 계산적이지 않아. 내 직업, 내 연봉, 내 배경, 그런 거 관심도 없어. 그 사람은 그냥 이재훈이라는 사람 자체를 봐줘.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줬고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줬어. 네가 강민혁한테 정신 팔려서 날 헌신짝처럼 버려둘 때 나를 다시 사람답게 살게 해준 사람이라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쏘아붙이는 제 눈을 아내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너는 우리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게 아니야. 그냥 내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던 거지. 강민혁한테 버림받은 비참한 여자가 되기 싫으니까 안전한 보험인 나한테 돌아오려는 거잖아. 내가 그걸 모를 줄 알아? 전곡을 찔린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너랑 한 집에서 숨 쉬는 것도 역겨워. 이혼이라니. 절대 안 돼. 나 이혼녀 소리 들으면서 못 살아. 회사 사람들 다 알 텐데. 끝까지 자신의 체면만 생각하는 그녀의 모습에 남은 정마저 떨어져 나갔습니다. 소송까지 가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나 증거 다 있어. 네가 강민혁이랑 주고받은 메시지, 호텔 출입 내역, 블랙박스 영상까지. 유책 배우자가 누군지 법정에서 한번 따져볼까?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쫓겨나고 싶어? 제가 내민 카드의 아내는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지만 저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서 그녀는 타인이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고 건조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아이가 없었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아내가 할 말이 없었기에 복잡할 것이 없었습니다. 혜진은 몇 번이고 다시 생각해보자며 매달렸지만 저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대화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집에 있는 제 짐을 챙겨 나오던 날,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있는 아내를 보았지만 작별 인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정법원 복도에서 마주친 날,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화려하게 치장하고 다니던 그녀는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푸석한 머리카락, 구겨진 코트 차림의 그녀는 제가 알던 당당한 커리어 우먼 유혜진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저는 지원 씨가 골라준 넥타이를 메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법원을 나섰습니다. 잘 지내. 모든 서류 절차가 끝나고 법원 정문을 나서며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의례적인 인사였지만 진심으로 그녀가 불행의 굴레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도 아주 조금은 있었습니다. 너는 좋아 보여. 혜진이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제 넥타이에 머물렀다 떨어졌습니다. 나 좋아. 그러니까 너도 이제 내 인생 살아. 남 눈치 보지 말고 허상 쫓지 말고 미안했어. 그리고 행복하길 바랄게. 그녀의 마지막 말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아마 진심이 아닐 수도 있겠죠. 제가 불행해져서 다시 자신을 찾게 되길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제 인생의 등장인물이 아니니까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등 뒤에서 그녀의 흐느낌 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원 앞에 차가운 공기가 오히려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었지만 상실감보다는 해방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지원 씨였습니다. 재훈 씨, 끝났어요? 저 법원 앞 카페에 와 있어요. 따뜻한 유자차 시켜놨는데 식기 전에 와요. 화면 가득 채운 그녀의 다정한 메시지를 보는 순간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둠뿐이던 긴 터널을 빠져나와 비로소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출구 앞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쥐고 그녀가 기다리는 곳을 향해 힘차게 뛰어갔습니다. 이제는 뒤를 돌아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 앞에는 오직 저를 온전히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할 새로운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계절이 4번 바뀌고 다시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법원 앞에서의 마지막 만남 이후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네요. 제 삶은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하고 안정적입니다. 지원 씨의 필라테스 스튜디오는 입소문을 타고 번창했고 저는 은행 업무를 마치면 그녀의 스튜디오 운영을 돕거나 함께 맛집을 찾아다니는 소소한 일상을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휴대폰을 검사하거나 주말 일정을 꼬치꼬치 캐묻지 않습니다. 굳이 개방이라는 거창한 단어를 붙이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를 온전히 신뢰하기에 각자의 영역을 존중할 수 있었습니다. 혜진이 그토록 갈구했던 자유는 낯선 사람과의 일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람 곁에서 느끼는 편안함 속에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거래처 미팅을 마치고 돌아오던 번화가 한복판에서 우연히 혜진과 마주쳤습니다. 인파 속에서도 그녀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건 역설적이게도 그녀가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꼿꼿하게 턱을 치켜들고 또각또각 걷던 당당한 커리어 우먼 유혜진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푸석한 얼굴, 유행 지난 낡은 코트, 그리고 무엇보다 삶에 지친 듯한 내란 눈동자, 강민혁과의 스캔들이 회사에 파다하게 퍼지면서 결국 권고사직을 당했고 퇴직금으로 시작한 작은 사업마저 실패했다는 소문은 건너 들었지만 실제로 마주한 그녀의 몰락은 생각보다 더 처참했습니다. 오랜만이네.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네자 멍하니 신호등을 기다리던 혜진이 화들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황함, 부끄러움, 그리고 후회가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그녀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잘 지냈어?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를 아래로 내려다보며 훈수를 뒀겠지만 지금 그녀는 제 눈조차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너도 건강 챙기고 미안해. 그때는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행복하길 바랄게. 그녀는 도망치듯 짧은 인사를 남기고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미련도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내 세상의 전부였던 사람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스스로를 파괴해 버린 것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이었습니다. 그녀가 쫓던 파랑새는 결국 신기루였고 그녀는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결혼이란,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혜진의 말처럼 구속이 싫어 도망치는 것이 자유일까요? 진정한 자유는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나를 받아주는 사람 곁에 머무를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억지로 나를 포장하거나 상대를 내 욕망의 도구로 삼지 않고 그저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 제가 10년의 실패 끝에 배운 행복의 정답이었습니다. 재훈 씨, 왔어요? 현관문을 열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함께 앞치마를 두른 지원 씨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합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죠? 얼른 씻고 와요. 저녁 다 됐어요.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가 하루의 피로를 눈 녹듯 씻어줍니다. 저는 말없이 그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녀의 옷에서 나는 은은한 시트러스 향기가 제 코끝을 간지럽힙니다. 이 평범하고도 소중한 온기, 제가 잃어버릴 뻔했던, 아니 하마터면 평생 모르고 살 뻔했던 진짜 행복이 제 품 안에 있었습니다. 먼 길을 돌고 돌아 저는 드디어 캣을 내릴 수 있는 진짜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